아직도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피해만 본 것처럼 말하는 한국이 이젠 그저 안쓰럽기만 하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할까요? 요즘 일본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단점들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민 생활 수준이 일본을 훨씬 뛰어넘어 세계 5위권 안에 든다는 한보도 때문인데요. 이에 일본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한국을 까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세상을 꽤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다른 나라들을 발전시켜왔고 전쟁 후에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죠. 한국도 그저 우리가 도와준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학교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배웠어요. 일본이 그들의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발전할 수 있게 가르쳤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중요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뉴스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게 한국에 대해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은 항상 과거를 끄집어내며 일본을 비난한다고 했어요.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이죠. 학교에서는 이런 주제를 깊게 다루지 않았고 다룰 때도 일본이 이미 사과하고 보상도 했다는 것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왜 한국이 이 문제를 계속 꺼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국이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오래된 문제를 다시 들추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TV를 틀면 한국 드라마가 쏟아졌고 K-팝 아이돌이 잡지 표지를 장식했어요. 제 주위 사람들도 한국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자꾸 제게 한국 음악 좋아하냐고 드라마 봤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본다고 했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마치 한국 문화를 좋아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거부할수록 더 짜증이 났죠. 한국이 그냥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라이벌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나라 문화가 한국에 의해 밀려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점점 한국은 우리가 도와준 걸 잊으라고 강요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대신 그들은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만 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와 사람들의 의견을 읽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로 비난받는 것에 지쳤다고 했죠. 한국이 일본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는 글도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됐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그곳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전쟁을 직접 겪었다며 일본이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야기했죠. 그들은 한국이 역사 문제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일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점점 그 말을 믿게 됐어요. 주변에 한국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점점 그들을 미워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 삶이 힘들수록 그 미움이 더 강해졌죠.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지치고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고 그런 가운데 한국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더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동생이 저보다 더 잘 되는 걸 보는 기분이었죠. 저는 뒤처지는 느낌이 싫었어요. 이런 좌절감은 일상 속 작은 일들로 쌓였어요. 가게에서 K-팝 노래가 나올 때마다 괜히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가 서울에 다녀왔다고 말하면 속으로 왜 거길 가지?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게 점점 더 짜증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제가 모르는 사이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한 뒤 몇몇 어르신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한국이 어떻게 역사를 과장해서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이야기했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들의 확신이 저를 옳은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어르신이 쓰러졌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얼어붙었어요. 마치 세상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잠깐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몇몇은 전화로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직접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쿵쾅거렸고 이분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젊은 커플이 다가왔어요. 그들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바로 한국인이라는 걸 알았죠. 남자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은 리듬에 맞춰 정확하게 가슴을 눌렀고 옆에 있던 여자는 침착하게 응급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어요. 마치 남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였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제가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제가 아는 어르신을 돕고 있는 걸 보니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어요. 그들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서길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일을 했어요. 구급대가 도착해 상황을 인수한 뒤 구급대원들은 커플에게 신속한 대처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덕분에 어르신의 맥박이 돌아왔다고 했죠. 한국인 커플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마치 그들의 행동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감정은 복잡하게 얽혔어요. 안도감과 혼란, 그리고 이상한 부끄러움이 뒤섞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미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냉소적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그 두 사람은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서서 도왔죠. 저는 커뮤니티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어르신 중 한 분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 커플이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활해. 그 말은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증오에 갇혀 있었고 그곳에 머무르길 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을 미워하면서 제 마음속에 벽을 쌓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벽이 더는 견고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느껴졌죠. 혹시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들어온 이야기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겠다고요. 저녁 하늘은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었고 저는 최근에 가입한 보수단체 사람들과 함께 모임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주변에서 오가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서 일본을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지 불평하고 있었죠. 이 단체의 어르신들은 전후 일본의 재건 과정을 몸소 겪으신 분들이라 한국에 대한 반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굳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각에 동의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제 불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죠. 그날 아침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새로 나온 K-팝 노래 들어봤어? 요즘 다들 그거에 빠졌더라. 그 말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났어요. 요즘 모든 대화가 한국의 가수나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했죠. 그렇다고 K-팝이나 한국 문화를 싫어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관심이 저를 외롭게 만들더라고요. 친구들이 열광하는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한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저를 덮치는 느낌이랄까요? 횡단보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와 함께 걸어가던 타카하시 씨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버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엉키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저를 마비시켰어요. 다른 사람들도 당황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며 소리쳤어요. 제 숨이 가빠졌고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제 눈길에 들어온 건 지나가던 한 젊은 커플이었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단련된 듯한 몸을 가졌는데 주저없이 타카하시 씨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에게 말했죠. 도움 요청해. 그들이 사용하는 일본어에서 약간의 억양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한국인이었어요. 여자는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응급구조대에 전화했어요.
그녀의 일본어는 유창했고 움직임도 정확했어요. 남자는 망설임 없이 타카하시 씨의 가슴을 리듬 있게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놀림은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믿기 힘든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인들은 이기적이고 일본을 모욕하는데 집착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한국인 커플은 도쿄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구하려 하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고 그들이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몇 분 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조대가 도착해 타카하시 씨에게 장비를 부착하고 상태를 점검했죠. 구급대원 중 한 명이 한국인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커플은 뒤로 물러나며 임무를 마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자는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았고 옆에 있던 여자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작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너무도 가벼워 보였어요. 그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군중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제가 붙잡고 있던 믿음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가 미워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움을 줄 이유도 없는데. 그들은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조차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들의 이타심은 제가 알던 누구보다 진실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CPR을 하던 그 남자의 진지한 표정과 흔들림 없는 손이 떠올랐어요. 그의 행동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체 어르신 중 한 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혹시 이 경험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기대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인 커플이 타카하시 씨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착각하지 마라. 가끔 그런 일도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본심을 숨기려고 그런 거야. 그 말은 제게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어젯밤 느꼈던 감사의 마음은 그 어르신의 냉소와 충돌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증오의 벽은 아무것도 깰 수 없을 것처럼 단단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어르신의 말뿐만 아니라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했던 수많은 대화와 농담, 그리고 그들을 적대시하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눈앞의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 커플의 선행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짜였고 인간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진실이 궁금했어요. 역사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었죠. 일본과 한국 양측의 자료를 읽으며 그동안 외면했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강제노동과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남긴 상처들. 그 모든 걸 읽는 건 고통스러웠어요. 매 페이지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한쪽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면을요. 노트북을 닫았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벽에 메아리치는 예전 대화들은 이제 텅 빈 소리로 들렸어요. 더는 예전의 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무언가 제 안에서 바뀌었고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다음번 모임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때 위로가 되던 그들의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죠. 또다시 한국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 자리가 편하지 않을 것이고 그 자리에 다시 가지 않겠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일어난 일 이후로 저는 그 한국인 커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애써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그들이 떠올랐어요. 빠르게 움직이던 모습, 그 집중한 눈빛,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돕는 걸 망설이지 않던 그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선행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그게 제가 미워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선행이 기쁘기보단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모임에서 들었던 것처럼 만약 한국인들이 정말 이기적이라면 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일본인 노인을 구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이 일본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이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를 모임에서 자주 들었고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들이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설명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커플의 행동을 본 후로 세상이 전처럼 단순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걸까? 혹시 진짜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접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더는 모임 사람들의 의견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역사 공부를 좋아했으니 그동안 배운 대로 자료를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걸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던 것들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일본 정부가 전쟁 후에 한국에 지급한 배상금과 사과문을 찾아봤죠. 정부의 발표문들은 깔끔하고 공손하게 마무리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 한국이 아직 화를 내는 건 그들의 문제다라는 말처럼 들렸죠. 그런 문구들을 읽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이 정말 모든 걸 다 제대로 했다면 왜 한국은 아직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계속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고집 부리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쪽의 시각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뉴스 기사, 역사자료, 전쟁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찾아 읽었죠.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알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일본이 그들에게 저질렀다는 일들이 믿기 힘들었어요. 끔찍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던 사람들, 납치되어 성노예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들.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라서 읽다 멈추고 숨을 고를 때도 많았어요. 읽는 걸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실은 너무 중요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동안 틀린 것을 믿어왔다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했어요. 조사를 계속할수록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진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이 재정적 배상과 사과를 했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고통을 지우지 못했어요.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끔찍한 경험을 직접 겪었고 그 고통이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였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의 문제를 사소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했는지 깨달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일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역사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믿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벽을 쌓아왔어요. 그 벽이 저를 한국 사람들을 개개인으로 보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고통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한국인 커플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들은 일본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만 중요했죠. 그 단순한 행동이 제가 배운 어떤 역사보다도 더 큰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읽고 배워나갔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전쟁 이후 얼마나 힘들게 나라를 재건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는지 알게 됐어요. 오늘날의 K-팝과 경제 성장도 수십 년간의 고생과 희생이 만든 결과였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야기가 들리길 바랐던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역사가 인정받길 원했을 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무시하고 제 편한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조사를 끝냈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은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죠.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다시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어요. 모임 사람들에게 제가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너무 깊이 화와 증오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더라도 제 자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과 같은 미움을 계속 품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 가까운 친구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봤어요. 어떤 친구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건 조금 속상했지만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또 제 경험을 온라인에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세상을 바꾸겠다는 욕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글이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저는 계속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곳을 경험해 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죠. 그때까지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해요. 진실을 찾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게 아마도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가슴이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온다는 건 제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어쩌면 무모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이곳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에서 벗어나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러 왔어요. 인천공항을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공항이 얼마나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지였어요. 넓은 공간 곳곳에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찾고 있었죠. 저도 그 흐름을 따라 기차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면서도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이 여행이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지 몰랐지만 기존의 편견을 여기서 내려놓고 싶었어요. 고속열차가 조용하게 역으로 들어왔고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푸른 언덕과 작은 마을들이 스쳐가더니 어느새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구름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질서 있게 늘어서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제 생각을 얼마나 바꿔줄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뀔까요? 아니면 제 자신이 바뀔까요? 도심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한 후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모두 정중하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노점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고기 굽는 냄새와 매콤한 향신료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그 냄새를 맡으니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작은 노점에서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빨간 양념 소스를 끼얹은 떡을 종이 그릇에 담아 건네주시며 상인이 저에게 환하게 웃어주셨죠. 한 입 먹는 순간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입안을 감쌌어요. 맵고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그 맛은 전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접한 음식이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은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분주히 오가며 회의에 쫓기는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은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죠. 거리는 활기찼지만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카페에 사람들 휴대폰이 놓여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도 훔칠 걱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보행자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도시에 신뢰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려고 했어요. 번화한 시장과 고요한 절, 현대적인 박물관, 그리고 고층 빌딩 사이에 숨겨진 작은 공원들까지 둘러봤어요. 방문할 때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이 나라는 역사와 강인함 그리고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어느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찾아가 봤어요. 한옥이라는 전통 가옥이 줄지어 있었고
휘어진 지붕과 나무 대문이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대조를 이루더라고요. 좁은 골목을 거닐며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오래된 집들의 단순한 아름다움 속에서 뭔가 단단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잠들지 못하던 밤에 읽었던 자료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고통스러웠던 역사와 그 속에서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역경을 이겨내고 번성한 나라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강인함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시에 제 나라가 이들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무게도 느껴졌죠. 하루는 한강에서 열린 문화축제에 갔어요. 물 위에는 형형색색의 등불이 떠 있었고 전통 의상을 입은 공연자들이 북소리에 맞춰 춤을 췄어요. 가족들은 돗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요. 저는 강변의 벤치에 홀로 앉아 강물이 반짝이는 등을 비추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어요. 그것은 감사함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일본과의 역사로만 정의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생명과 창의성 그리고 친절로 가득 찬 곳이었죠. 그리고 그 친절은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졌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을 찾았어요. 청동 소녀상들이 조용히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어린 소녀들의 표정은 담담하면서도 단단한 결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제가 외면했던 이야기들, 듣기 싫어했던 고통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거짓을 믿고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들의 아픔을 단지 제 편견 때문에 몇 번이나 외면했던 걸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해는 죄책감이나 책임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이 여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목소리를 빼앗겼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서점을 발견했어요. 충동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서가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책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일 관계와 화해에 관한 책을 집어들고 몇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중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평화는 서로를 적이 아닌 사람으로 볼 때 시작된다. 책을 덮고 가슴에 안았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을 역사나 편견이 아닌 그저 사람으로 보는 능력이요. 타카하시 씨를 구한 한국인 커플은 계산하거나 의무감에서 행동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은 인간으로서 도운 것이었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해줬어요. 이 여행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답해야 할 질문도 많고 해야 할 대화와 변화도 남아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이제는 너무 많은 걸 보았고 너무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도쿄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며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걸 느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한국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일 말이에요. 어디로 향할지 몰랐지만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그리고 자신을 다르게 보기 위해 여행이 필요할 때도 있죠. 익숙한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조용한 결심이 제 안에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미래는 불확실하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을 찾았고 절대 그것을 놓지 않을 거예요.